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제주에서 전해진 참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중학교 선생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이 사건을 다룬 TV조선 보도, 그리고 교육희망, 그러니까 전교조 측 보도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을 좀 막아보고자 최근 개정된 법률이죠. 이른바 교권보호사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족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그리고 교육계의 반응들, 이걸 먼저 좀 짚어보고요. 또 교사 보호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지난 5월 21일에 보도가 됐는데 제주의 한 중학교에 계시던 40대 선생님이셨어요. 숨진 채 발견되셨는데 유족들은 이분이 특정 학생, 흡연이나 수업 방해 같은 문제 행동을 지도한 후에 그 학생 학부모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주장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개인 휴대전화로요. 하루에 10통 넘게 전화가 오고 거의 24시간 연락에 시달렸다. 이런 통화 기록까지 공개를 했죠. 24시간이라니 정말 심각한데요. 전교조 측 보도를 보면 또 다른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 선생님께서 최근에 종기 수술 같은 것도 받으시고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서 병가를 내려고 했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관리자가 맡은 일은 마무리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사실상 병가를 못 쓰게 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처럼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료 교사나 학생들이 분향소를 차려서 추모를 하고 있고요. 교원단체들은 당연히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순직 인정을 요구하면서 서명운동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경찰 수사가 좀 미진하다 이런 비판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참 안타까운데요. 이 사건을 보면 바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막으려고 법 바꾼 거 아니었나 하는 거죠? 작년에 서희초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교권보호사법이라는 게 통과됐고 대부분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이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봐야 하는 거죠. 이 법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방패막이 역할을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그 취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죠? 이번 사건과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요.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을 보면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 이걸 명시했어요. 아, 학교장이 책임진다. 네. 그러니까 학부모 민원 같은 거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이제 학교장이나 아니면 지정된 민원 대응팀, 이런 공식 창구를 통해서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개인 핸드폰으로 막 전화하는 건?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을 벗어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번 제주 사건의 민원이 과연 이 시스템 안에서 정식으로 다뤄진 건지 아니면 시스템 밖에서 개인적인 압박으로 이어졌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법적으로는 공식 창구를 만들었는데 유족 주장대로 막 개인 연락처로 24시간 압박이 들어오면 이게 법의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허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소위 악성 민원 다체에 대한 조항은 좀 어떤가요? 그런 것도 이번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네, 교원지휘법이 개정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악성 민원 유형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같은 것들이요. 아, 반복적으로. 네, 유족이 주장하는 그 24시간 전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충분히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 다른 보호장치들도 있죠. 아동학대 신고 관련해서도 바뀐 게 있다고 하던데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이걸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걸 막기 위한 면책 조항이 초중등 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들어갔고요. 아, 면책 조항. 네. 그리고 만약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더라도 교육감이 7일 안에 이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아닌지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교원주의법에 생겼습니다. 신고가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걸 막으려는 거죠. 그렇군요. 또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가해 학생 분리나 상담 지원 같은 거요? 아까 그 병가 반려 주장과는 좀 대비되는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교원지휘법에 보면 피해 교원에게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하고 또 치료비도 지원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분명해요. 교사를 보호하고 문제가 생기면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시스템, 즉 교장이나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의 취지는 참 좋은데 근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또 발생했다는 사실이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이런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NARS 보고서를 보면 법 시행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필요한 예산, 그리고 이걸 담당할 전담 인력, 또 관련 시설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인프라 문제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 같은 조항이 있어도 이걸 뒷받침할 실제적인 자원이나 시스템이 부족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그 병가 반려 주장이라든가 개인 연락을 통한 괴롭힘 같은 건 어쩌면 이렇게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혹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누군가 우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법이라는 틀은 마련됐는데 그 안을 채울 예산이나 인력 같은 자원의 문제, 그리고 또 시스템을 벗어난 그런 개인적인 압박이나 아니면 학교 내부의 문화, 관리자의 인식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좁혀나가야 할지가 정말 큰 숙제죠. 참 어려운 문제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조항 몇 개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학생의 학습권, 또 학부모의 참여권,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 이 세 가지가 서로 존중받는 어떤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법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울타리일 뿐이고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신뢰,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권보호사법은 민원 창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시스템을 통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 사례처럼 시스템을 건너뛰는 직접적인 압박이나 또 학교 내부의 지원 부족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글쎄요, 법적인 장치만으로 과연 교육 현장의 한 개인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